인사드리겠습니다. 심리 컨텐츠랩 마인드 플레이팅 대표 허용회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자존감 얘기가 아니라 제목에서도 보이죠? 자존감 공부 다시 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자존감의 비밀은 과연 뭘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존감 열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자존감 찾기 열풍이라고 할 만해요. 자존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이 자존감을 주제로 한 책들이 이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연일 이제 판매량이 이제 호조를 찍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 책을 찾고 있어요. 언론 매체들에서 자존감 열풍이다라고 진단하기도 하죠. 자, 이건 한 이제 주간지의 커버 스토리, 기획 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존감 상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 과연 자존감이란 뭔지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들 자존감에 열광하는가? 자존감이 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자존감이란 사실 제목에 그 용어 이름에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거기에 대해 느껴지는 감정 같은 것들을 얘기하죠. 말 그대로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각을 얘기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맞는가, 이런 관점으로 자존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죠. 자존감 열풍을 한번 잘 보시면 자존감에 대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편으로는 이래요. 자존감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묘사를 하죠. 인간관계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못 찾은 이유,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 뭔가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자존감이 낮아서다 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자존감은 구세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존감만 높일 수 있다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인간관계 술술 잘 풀릴 것이고 돈도 많이 벌 것이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 좋아진다. 자존감을 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자존감은 과연 만능 열쇠냐는 거죠. 자존감만 있으면 과연 다 될까? 세상에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자존감이 중요한 거 다 알아요. 너도 나도 자존감을 얘기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언제나 잘 추구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잘 됐을 때는 내가 그렇게 이뻐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알아서. 그런데 내가 어떤 실패를 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내가 미울 수가 없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걸 잡아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 문제로부터 진정 해방되는 것이 가능하냐? 그게 진짜 되냐는 거예요. 하라고만 하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되고 있지가 않죠. 자, 자존감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다른 면들이 숨어 있어요. 자, 자존감의 비밀, 안정성과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존감 안정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존감 불일치. 이 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자존감에 휘둘릴 거예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존감 안정성이에요. 자, 자존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존감에 대한 관심은 사실 대중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도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많은 논문들을 발표를 했어요. 심리학계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용어만큼 많이 연구된 분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런 다양한 결과들을 확인했죠. 자존감이 높더니 우울증도 낫고 건강도 좋아지고 반사회성 행동도 줄고 성공에도 가까워지고 대인관계도 좋고 실패에도 금방 일어나고 등등 많은 긍정적인 변인들이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대중에 소개되고 있는 자존감 얘기는 여기가 끝이에요.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일관되지 않는 결과들이 많다는 거예요. 막상 연구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지표들하고 관계가 없던데, 혹은 오히려 안 좋던데 하는 연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쏙 빠진 채 자존감 책이 나와요. 네.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영어 논문 나왔죠?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번역을 다 해왔거든요. 자,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내놓은 논문이에요. 자존감과 학업 성취 간에는 중간 정도의 상관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높은 자존감이 좋은 성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볼게요.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는 행위가 동기부여나 긍정적 정서 등의 효과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연구가 있어요.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어요. 자, 이건 딱 제목만 보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제목을 잘 보시면 어떤 부분이 눈에 띄냐면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높은 자존감의 어두운 면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연구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네. 자존감은 안 좋은 결과들하고 많은 관련이 있어요, 사실. 뭐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뭐 날 방어하려고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 공격성, 이기주의, 편견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한편으로 있는 거죠. 자존감이 안 좋다고요. 자, 공격성. 내 높은 자존감을 지켜야 되니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나의 자아를 위협하는 상대를 향해서 편견을 갖기도 하죠. 편견을 통해 상대방을 내리누름으로써 상대적으로 내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아니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거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내가 듣기 싫은 정보들을 피하는 거예요. 심지어 건설적인 피드백도 다 피하는 거죠. 내 자존감을 지켜야 되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답을 냈냐면 자존감 안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네. 자존감 안정성이란 뭐냐면 자존감이 얼마나 잘 변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 이 시점에 누군가가 자존감이 높고 낮음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잘 변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자존감 안정성에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굉장히 잘 변해요. 롤러코스터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안정성이 높아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자존감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정말로 존재하냐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조금 복잡한 그래프가 나올 건데 앞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비교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실 것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존감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나타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존감 안정성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 두 개의 그래프를 겹쳐봤을 때 겹쳐지냐는 거죠. 똑같이 포개어지나요? 두 그래프의 패턴이 달라요.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은 따로라는 뜻이에요. 독립적인 차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의 노력을 해야 되냐면 자존감만 높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감 안정성도 높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존감이 아무리 높아봤자 자존감 안정성이 낮으면 금세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 안정성까지 높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존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정리하자면 저는 문제가 자존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냐 낮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잘 변하는 거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건들은 일상에 굉장히 많아요. 뭐 선물 주고받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나누는 거, 성취를 이루는 거 등등등 자존감을 얻을 수 있는 원천들이 정말 많은데 얼마나 다양한 원천들을 발굴해서 자존감을 높은 상태로 유지시킬 것인가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자존감 안정성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자존감을 얻는 원천을 한 군데에다만 둬요. 네, 내가 잘하는 거 한 가지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자존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분야에서 내가 무너졌을 때
나의 자존감이 완전히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나를 지탱시키고 그랬을 때 한두 군데에서 내가 실패하고 떨어진다고 해서 전체 자존감이 다 무너지지는 않게 그렇게 자존감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존감만 볼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존감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그려보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계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 자존감 안정성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자존감 불일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감이 하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존감은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암묵적 자존감이라고 하죠. 우리 내면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자존감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으로 구분이 돼요. 명시적 자존감은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식적인 평가예요. 의식적으로 내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고 있냐는 거죠. 예. 이 명시적 자존감은 해석, 대처 방식에 따라 바뀌어요. 예.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와도 그걸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대로 부정적으로 나를 깎을 것인가 아니면은 해석을 다르게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내 의식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암묵적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측면의 반영이에요. 내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존감이 아니에요. 예. 부정적인 말들,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쌓이는 것들이에요. 예. 우리가 자존감 문제로 인해서 부작용을 겪을 때는 바로 이럴 때예요. 자존감 불일치 현상이라고 하는데 명시적인 자존감과 암묵적인 자존감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가끔 혼내시는 분들 있죠. 직장인이라면 상사, 학생이라면 부모나 교수님이나 선생님 이렇게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네. 나한테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일 처리를 왜 이따위로 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해석이나 평가를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예. 그 일이 실패한 거지 내가 실패한 건 아니야. 어쩌면 그분이 기분이 지금 안 좋아서 나한테 뭐라 하는 걸 수도 있어. 예. 언제나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만 혼나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나의 명시적 자존감은 유지가 돼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심리치료 특히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의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현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보통 인지치료라고 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요. 암묵적 자존감에는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다는 거죠. 예. 명시적 자존감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암묵적 자존감은 깎여요. 이렇게 둘 간의 불일치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자존감 불일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암묵적 자존감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계신 학자 한 분이 나왔죠.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육학,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시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자,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에는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 욕구들 간에는 클래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랫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윗단계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생리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안전, 애정, 소속감, 존경, 그리고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랫단계의 욕구들을 먼저 충족해서 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자존감이죠. 이스팀, 여기하고 가까울 텐데 자, 이스팀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애정, 소속감. 네.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애정이나 소속감을 나 혼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에 제가 드릴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자존감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것, 그거야말로 아주 강력한 자존감 보호 요인이에요. 자존감을 나 혼자 추구하겠다고 애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서로가 자존감을 지켜주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들을 최대한 줄이고 서로가 서로한테 보듬어 줄 수 있는, 서로가 자존감을 지켜주려는 노력, 그것들이 더해질 때 암묵적 자존감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어렵지 않죠. 말 한마디면 사실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칭찬하고 감사할 땐 감사하다고 할 줄 알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해하고 공감하고 응원하라. 어렵지 않잖아요. 뻔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겨진 또 하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자존감에 목을 매고 있지만 꼭 자존감이어야 하냐는 거죠. 자존감만 중요할까? 다른 건 안 되나? 자, 여러분들 혹시 불교하고 심리학이 만났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불교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실제로. 이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자, 이런 말을 해요. 정신건강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동양 철학과 서구 심리학 간의 연계가 활발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를 또 하냐? 자기 개념 및 태도와 관련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심리학 핵심 불교 용어, 자기자비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자비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국어사전에서 가지고 온 건데,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긴다.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푼 혜택. 이런 걸 자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자기자비란 그 자비를 나한테 실천하는 거예요. 이 자기자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자기자비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 그리고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각종 긍정적인 지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존감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어떤 건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기친절. 핵심은 이거예요.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나의 판단, 평가예요. 의식적인 판단이 들어가요. 하지만 자기자비는 그게 아니에요. 아예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화가 났든 슬프든 열등감을 느끼든 어쨌든 간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게 자기 친절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나에 대한 평가 축이 있다면 이제 플러스 방향이 올라가면 나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나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걸 텐데,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자기 판단이죠. 어느 방향으로든 기울기만 한다면 나에 대한 내 평가가 개입된 상황이에요. 하지만 자기 자비에서 자기 친절이란 기울기 0 상태를 만드는 거죠.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보편적 인간성이라고 해요. 살다 보면 무수한 안 좋은 일들을 겪어요.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만의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인간은 애초에 불완전한 존재. 이 보편적 인간성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암 말기십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일단. 왜 나한테만? 하필 왜 나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잖아. 나한테만 일어난 것 같아요. 내 문제가 나한테만 불행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받아들이게 돼요. 특별한 일이 아니구나. 나한테만 있는 일은 아니구나.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보편적 인간성이란 그런 비슷한 거예요. 나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아니구나. 인간은 애초에 불완전하고 누구나 다양한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제 고통이 나보다 더 부족하거나 더하다라고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고통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다 힘들어요. 예. 그런 공감 통해서 유대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약간 벗어나서 나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팁을 드릴게요. 자, 그림들을 몇 가지 감상을 하실 거예요. 자, 이거 뭐죠, 이거? 폭포죠. 예. 자, 배 한 척 떠 있고요. 자, 광활한 대지가 보이고요. 자, 기가 막히죠. 예. 자, 동굴, 이런 동굴도 있대요. 자, 이런 것들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이런 경치들을 딱 봤어요, 내가. 어떨까요? 경이롭죠. 예. 와, 멋있고 막 이상한 느낌이 올라오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경외감을 느낀다고 하죠. 공경하면서도 두려운 감정. 예. 우리가 저런 장면들을 볼 때 그런 느낌들이 나타나요. 심리학자들은 이 경외감, 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경외감을 느끼면 인지적인 스키마가 확 넓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자, 왜 좋은가? 이 문제를 실제로 소설 속에 녹여낸 소설가가 한 분 계세요. 예. 굉장히 비범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바로 이분이에요. 그럼 박완서 선생님 아시나요? 예. 이분이 쓴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많지만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작품은 이거예요. 나의 가장 나종진이인 것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우리나라의 독재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뭐 학생 운동하기도 하고 뭐 격렬하게 시위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엄마예요. 학생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자식을 잃어버린, 자식이 사망한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엄마가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화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 단편 소설이 나의 가장 나종진이인 것이에요. 자, 이 소설 속의 엄마가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우는 주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은하계는 태양계를 포함한 무수한 항성의 별의 무리, 뭐 10억 광년 9조 4,670. 이 주문을 외웠더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산 같은 서름이 안개의 입자 같아진다. 나른하고도 감미로운 허무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우주에서 제일 심각하고 가장 힘든 일일 것 같지만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보면 한 줌 모래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덧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감이 줄 수 있는 힘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경외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여행 가는 거예요. 네. 여행 가서 그런 장엄한 풍경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지볶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일들이 다 덧없어져요. 나른하고도 감미로운 허무감에 잠기게 되는 거죠. 네. 자, 정리하자면 자기 친절이란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보편적 인간성은 누구나 다 그러하다. 네, 그런 생각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마음 챙김이란 3인칭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네,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자, 마무리를 할게요. 자, 누군가의 제보를 한 통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존감 공부, 자존감 과제, 스터디, 워크샵. 자존감이 언제부턴가 과제고 공부고 일이 됐다는 거예요. 자존감 추구하면 안 될 것처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겁을 준대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냐. 자존감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놓는 거죠. 예, 놔버리는 거죠, 그냥. 예, 자존감 추구해야 된다는 강박조차도 놓는 거죠. 예, 우리가 혼날 때가 있죠.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실수를 내가 좀 했어요.
그래서 뭐 너 때문에 잘못됐잖아, 정신 안 차릴래, 뭐 이거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신입사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하는 말 이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예, 그런 말 나와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네가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책임질 건데, 예, 책임은 네가 지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지는 거고 상사가 지는 거라고. 예, 그런데 우린 너무 과도하게 자기가 책임지려고 해요. 예, 각종 크고 작은 사태에 대해서 내 책임, 내 탓, 예, 놓지를 못한다는 거죠. 뭔가를. 심지어 자존감을 추구한다는 문제마저도 놓을 생각을 하질 못해요. 자존감을 추구하는 게 잘 안 되는 것도 내 잘못이라는 거죠. 내가 못하니까. 저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부터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너무 자존감 얘기가 많이 들려요. 예, 너무 그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불행하게 옥죄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그냥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그렇구나 놓을 때가 인생에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존감 공부, 자존감 과제, 스터디, 워크샵. 자존감이 언제부턴가 과제고 공부고 일이 됐다는 거예요. 자존감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겁을 준대요. 자존감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놓는 거죠. 놔버리는 거죠. 그냥. 자존감 추구해야 된다는 강박조차도 놓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불행하게 옥죄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그냥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그렇구나 놓을 때가 인생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